소방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기술 강좌 제2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재연 해설서를 해설하다 제2편 거실 재연에 대한 해설서를 해설해 나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예상재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재연구역이 각각 재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 배출량은 각 예상재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것. 다 상식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어렵게 머리 짜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서 재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와 벽으로 구획된 경우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는 제1호와 제2호를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출량은 벽으로 구획된 것을 합산한 배출량과 재연경계로 구획된 것 중 최대 배출량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무척 어렵습니다. 그냥 그 규정을 읽고 상식대로 이해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직거리가 구획 부분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수직거리가 긴 것을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요. 수직거리는 재연경계의 수직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바닥에서부터 재연경계 하단까지의 높이인데 그 높이가 높을수록 배출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수직거리가 긴 것을 가장 긴 것, 그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 그림이요, Y1, Y2, Y3 해가지고 수직거리의 높이라고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재연경계를 그려놓지 않아서 이것들이 왜 수직거리가 되는지 이 그림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천장고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공간에 여러 개의 공간이 합쳐져 있을 때 그때의 설명인데요. 다음 식과 같이 각 공간의 연기 하강 시간을 더하면 건물 전체에 대한 연기 하강 시간을 구할 수 있다 해서 아주 멋들어진 식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 식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기호 설명도 없고, 이 여러 개의 그 공간, 각각 높이가 다른 여러 개의 공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Y는 연기층의 높이가 되겠고 H는 천장고, A는 각 구획의 면적인데요. 이 그림과 이 식과의 관계가 없죠? 연결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일한 기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뭔가 하고자 하다가 말아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배출구입니다. 배출구. 배출구는 그 형상에 따라 전명 배출구와 선형 배출구로 나눠진다 했는데 전명이니 선형이니 하는 것도 이 해설서에서 만들어낸 말이죠. 설명도 없고요. 어쨌든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배출구는 복도 등의 폭 전체 길이에 설치하는 대단히 좁고 긴 형상의 것이기 때문에 흔히 리니어 디퓨저라고 하죠. 리니어 디퓨저, 라인 디퓨저도 좋습니다만 좁고 길다란 거. 이게 재연용으로는, 배연용으로는 잘 안 쓰는데요. 공조용으로 쓰는 건데, 필요에 따라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연기의 유동저지라는 또 어려운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 복도, 전체를 차지하는 길다란 좁은 띠 모양의 배출구를 설치해 놓으면 연기가 천정을 타고 가다가 그쪽으로 다 흡수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 건너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했는데 유동저지라는 이제 또 용어를 만들어 놔가지고 또 어려워졌습니다. 자, 배출구 설치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유효 계구부에 있어서의 흡입 풍속이 초속 15m 이하가 되도록 했는데 이거 참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 풍속 15m라는 것은 배출 덕트 내부 풍속입니다. 이 배출구에서 빨아들이는 속도가 아니고요. 배출구에서 빨아들이는 속도는 5m 넘으면 안 됩니다. 이 연기가
빨아들인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연기는 천정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속도로 그냥 가죠. 그 속도가 뭐 초속 뭐 2, 3m 정도 빨라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배출구에서 풍속을 15m로 빨아버리면 연기가 따라옵니까? 연기가 따라오지 못하고 애꿎은 청정 공기만 다 빨려 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여기에 흡입 풍속을 빠르게 할 경우 공기를 흡입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여기에 이 공기가 바로 그 청정 공기입니다. 흡입 풍속이 빠르면 청정 공기만이 다 빨려 나가 버린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출구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배출구의 위치가 있는데, 요 설명에 배출구의 위치가 하나도 없어요. 요걸 가지고 요 내용, 요 구분들 가지고 어떻게 배출구의 위치를 찾아낼지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작은 거실에서는 예상 제한 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 이랬습니다. 천장 높이가 보통 뭐 높은 데도 있지만 보통 한 2.5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절반 이상이라 하면 1.25m 이상인데 그 높이에서 배출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호흡 높이가 1.8m라고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보단 높아야 되겠고, 어떤 제한구역이든 들어오는 출입문이 있는데 출입문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출입문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이 해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안전기준, 화재 안전기준 그 규정의 문제인데요. 이건 좀 문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이제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 간의 최단 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이건 아까 절반 이상이라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만 역시 좀 부족합니다. 문 높이가 보통 2.1m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출입문이 있을 경우 그 출입문보다 높아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인데요. 배출기로부터 먼 곳의 배출구의 면적, 그리고 배출기로부터 가까운 곳의 배출구의 개구율, 그래서 두 가지 용어를 갖다 써놨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이러한 이제 디퓨저를 써서 배출을 하는데, 배출구로 사용을 하는데 이 디퓨저의 크기는 대개 똑같죠. 왜냐하면 인테리어적인 문제도 있고 또 생산을 그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크기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같은 크기로 갖다가 쭉 설치를 해놓고 이제 TAB를 하면서 배출량을 조절하게 되죠. 댐퍼 가지고. 그래서 이 개구율을 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출구 또는 직근 풍도의 개구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즉 댐퍼를 달아서 TAB 밑에 조정을 한다 그 얘기인데, 여기에 가스계 소화 설비 노즐 구경, 공기 흡입형 광전식 감지기의 연기 채취형 구멍의 구경을 정하는 것과 같은 개념. 좀 오버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죠. 설령 같은 개념이라 할지라도 이 관념상 그렇게 유사하지, 관념상 언뜻 연결시키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막 갖다 집어넣고 설명을 하면은 참 어려워집니다. 제연 풍도가 방화 구역을 통과할 때 사실 이 댐퍼를 설치하는 얘기인데요. 댐퍼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이건 논란이 대단히 많은 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설명하기는 어렵고, 제가 논란이 많은 거라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기 좀 엉뚱한 소리가 들어있어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재로부터의 에너지 방출률을 가지고 이제 뭐 온도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상 상태의 화재란 화재로부터 에너지 방출률이 일정, 한순간의 상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죠. 이게 정상 상태는 어떤 한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정한 그 기간, 시간 간격 동안 방출률이 일정할 때
그것을 정상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준정 상태, 요건 이제 오자, 요 가운데 상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준정상 상태. 넘어가죠. 다음 몇 급수 형태의 성장 화재라고 했는데 몇 급수라는 건 지수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알파 t 제곱이라고 됐죠. 이 제곱이 있을 경우에 몇 급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놓고 결론으로 중앙, 벽, 천장, 구석으로 갈수록 뭔가 커진다고 설명을 했죠. 이게 뭔 말인지 지금 이 맥락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천장에서 가스 온도를 계산하는데, 이 계산하는 식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방사상 위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R. 여기 보면 R이 여기 있네요. 이 R. 이 R이 뭐냐? 방사상 위치가 뭐냐? 말이 어렵죠. 여기에 이제 화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이걸 말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런 식들이 지금 식에,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 설명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기류 온도를 구했는데, 578K라고 구했는데, 그 다음에 화재 초기에 천장의 플룸 온도는 285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했는데, 이 578K와 285도 C 사이에 연관관계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방화설비가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경우, 재현설비가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경우, 사실 재현설비가 아니라 덕트죠, 덕트. 재현설비, 송풍기가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덕트가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경우, 급기 및 배기덕트에 관계없이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추천된다 했습니다. 근데 급기라는 것은 외부에 찬 공기를 공급하는 덕트죠. 그 안에 280도짜리 공기가 흐를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급기 덕트에 이런 고온이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배기덕트라면 연기가 나가니까 이렇게 높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80도라는 것은 일본 소방법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걸 정확히 하긴 좀 어려워서 대략 배연풍도에 280도 배연풍도에 설치하는 방화댐퍼의 퓨즈 작동 온도가 용융 온도가 280도씨 이상이 되는 게 좋다 했는데, 이상이란 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280도씨 이상이면 300도도 되겠고 500도도 되겠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럴 때는 그냥 280도씨 이렇게 정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친절하게 그림을 넣어주는 건 좋았는데, 이 그림을 보고는 뭐가 뭔지 전혀 파악이 저는 불가능합니다. 자, 또 공기 유입, 거실에서 배출하는 양 이상을 이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그 화재 안전 기준에는 이게 바뀌었죠.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을 급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 그 양이 어느 정도냐? 그건 엔지니어링을 해서 구해야 됩니다. 대충 배출을 하는 양의 한 7~80%면은 문제가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것은 급기 송풍기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 흡기가 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 배연 구역이 건물 한가운데 들어있어서 꼭 급기 덕트를 써야 한다고 해도, 이 급기 송풍기를 연결하지 않고 빈 덕트를 연결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배출 송풍기가 그 급기 덕트의 저항을 다 감당해 주면 되죠. 그러면 딱 배출하는 양만큼만 나가요.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급기구와 배출구의 사이,
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다 5m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H 이게 5m입니다. 요 그림에서 E는 exhaust 배출이고요. S는 supply 급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 설명이 없어서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보기 어렵습니다. 자, 높이를 급기구의 높이를 1.5m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죠. 유입구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유입구의 기류로 인하여 가연물이 화재 실내에서 부유할 수 있기 때문에 떠다닐 수 있기 때문에 떠서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유입구 2m 이내에는 가연물이 없어야 한다 이랬는데요. 이거 사실 좀 무리한 설명입니다. 유입구 너무 가까이에 이 가연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불이 나고 있으면 불난데 부채질 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연기에 직접 이게 급기 공기가 가서 연기를 불어버리면 연기가 완전히 흩어져 버리죠. 연기가 고스란히 천장에 모여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다 흔들어 버리면, 교란시켜 버리면 효과적인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입구 이내에는 2m 이내에는 가연물이 없어야 한다 했는데, 이 2m도 사실 문제는 우리 급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급기류의 유속을 5m, 초속 5m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초속 5m가 상당히 빠른 속도죠. 그래서 미국 NFPA 같으면은 이 속도 한계를 1m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기구라는 것도 아예 없고요. 어떤 형태가 되든 이 화재실로 들어오는 공기는 유속이 1m, 정확히는 1.02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m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입구의 하단 위치가 바닥에서 1.5m 이하라고 했는데 하단 위치일까요? 상단 위치 아닐까요? 하단 위치가 되면 요 유입구가 크면 클수록 점점 1.5m 이상으로 막 올라가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유입구 하단입니다. 하단. 죄송합니다. 유입구 상단입니다. 상단. 여기 잘 됐습니다. 유입구 상단. 여기에 유입구 상단 위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하단으로 그려놨습니다. 이게 잘못된 그림들입니다. 잘못된 설명들입니다. 유입구 하단 위치 역시 계속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입구 상단이라고 됐어요. 잘 됐습니다. 그림 참 이게 급기가 있으니까 재현 경계가 흔들려서 뭐 이렇게 조금 기울었다 하는 건 좋은데 배출구와 유입구가 이렇게 찌그러져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림이 너무 성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 공기를 하향 60도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 이거 바뀌었죠. 상향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라고 됐습니다. 하향 각도가 기준이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하향 60도라는 게 어떤 60도냐? 내리는 쪽으로 60도냐? 이렇게 수평에 가까운 60도냐? 그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회의 끝에 굳이 하향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상향으로만 올라가지 않으면 되지 해서 지금은 상향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유입 공기는 초속 5m의 저속으로 급기하도록 한다. 초속 5m 저속 아닙니다. 이 급기하는 화재실에 연기 플룸에다 갖다가 불어대는 유속이라면 이거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여기 NFPA 규정이 있군요. NFPA 204에서는 연기 흐름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풍속을 1.02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왜 1.02냐? 200피트를 200피트 per minute 이것을 환산하니까 1.02가 된 것이지 뭐 대단히 뭐 정밀해서 소점 둘째짜리까지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급기는 위쪽 방향이 아닌 아래쪽 방향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되는데요. 지금 화재 안전 기준에는 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음 예상 제한 구역에 대한 공기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량 1cmm에 대하여 35제곱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초속 5m라는 뜻입니다. 요 면적을 환산해 보면 5m가 됩니다. 여기 있군요. 풍속 5m 이하와 같은 의미다. 이 뜻입니다.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요거 바뀐 겁니다. 여기 미국의 NFPA 92에서는 강제 급기량을 강제 배기량의 85 내지 90%를 권장하는 것이다. 권장하고 있다 이러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이 좀 합리적인데 이것보다도 더 합리적인 것은 흡기, 배출에 따라서 딸려오도록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다음에 배출기, 송풍기에 대한 것이죠. 뭐 배출도 송풍기고 급기도 송풍기입니다. 송풍기라는 것은 어쨌든 공기를 보내면 송풍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연기 안에 이제 베어링 같은 게 들어가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어링은 고온에 오랜 시간 사용하면 윤활기가 현저하게 녹아서 타버리게 된다. 맞죠? 맞긴 한데요.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없죠. 우리가 눈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배출 송풍기, 배연 송풍기는 어디에 있냐면 터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터널 천장에 달려있는 제트 팬들 많이 보시죠? 그거 송풍기 안에 모터가 들어있어가지고 가장 뜨거운 연기가 지나가는 경우에 모터가 들어있습니다만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어링과 윤활유가 별로 문제가 없더라 하는 것이고요. 벨트. 이건 문제입니다. 이게 고무거든요, 벨트는. 그래서 이게 좀 뜨거워지면 늘어나 버립니다. 타지는 않아도. 그래서 이 슬립, 미끄럼이 일어나서 회전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송풍의 종류인데요. 다이켐 팬, 시로코 팬. 이것의 정합은 80mm H2O 이상이다. 이하다. 그랬습니다. H2O는 물이죠. 그래서 물을 라틴어로 AQ, 아쿠아라고 하죠. 그래서 80mm AQ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 영어로는 워터게이지, W.G라고도 씁니다. 그런데 자, 터보팬은 정합 100에서 250 사이고 시로코팬은 80 이하이니까 이 중간 80에서 100 사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없죠. 리미트로드형 이것도 100에서 200mm, 80에서 100 사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이켐 팬이 80 이하라면 터보형은 250 이하입니다. 근데 250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250이라고 하면 무려 2500파스칼인데요. 2500파스칼.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건 일반 건축용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산업용, 플랜트용입니다. 어쨌든 터보용 팬의 성격을 단순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합 100mm 이상이란 말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250 이하로 하면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충유형, 이제 충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충유형이라는 것은 회전축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요. 이 그림대로입니다. 회전축 방향으로 보내는 이것이 충유형인데 여기에는 이제 프로펠러형도 있고 제일 약한 거죠. 보통 선풍기가 바로 프로펠러형입니다. 그 다음에 튜브형 좀 길다랗고요. 베인형은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안내 베인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인으로 인하여 터보식 충유 송풍기보다 효율이 좋으며 더 좋은 압력을 발생시킨다 했는데 이 터보식 충유 송풍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터보식 충유 송풍기보다 좋다는데 터보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죠. 사실 터보식 충유 송풍기라고 구체적으로 구분되는 건 없습니다. 터보라는 것은 효율을 좋게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원래 엔진에서 배기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연소 공기 흡입하는 이 송풍기를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게 이제 원래 터보 차저라고 해서 터보란 말이 쓰이게 됐고요. 송풍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기존 송풍기보다 효율을 좀 더 좋게 만든 거, 이걸 터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보식보다 효율이 더 좋다고 하면 좀 곤란한 얘기가 됩니다. 배인형 송풍기가 일반적으로 터보 송풍기입니다. 자, 이제 배출기란 배기용 송풍기이므로 화재 시 뜨거운 연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고온에 장시간 견디는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 터널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터널용 연기 제어에 사용되는 송풍기는 250도에서 1시간 이상의 내열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도로 터널에 쓰는 충유용 송풍기는 전부 안에 모터가 들었죠. 250도에서 1시간 이상 내열에 문제가 없다, 이 뜻입니다. 물론 이 모터에 여러 가지 내열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이 여기에 적합한 것을 써야 되죠. 제가 이걸 한번 시험해 봤는데, 저는 이제 1.5배로 한다고 해서 250도씨에 1.5배, 380도로 해서 1시간 반, 1.5시간을 돌렸는데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뭐 반드시 모터와 송풍기를 꼭 분리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리하다 보면 오히려 연결하는 부분,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원심형 송풍기는 이 뜨거운 연기가 송풍기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모터에 접촉할 이유는 없죠. 이제 그 때문에 분리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원심형 송풍기가 공간 문제에 있어서 이 충유형 송풍기보다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엔지니어링상에서 어떤 걸 쓸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UL에서는 뭐 260도에서 4시간 또는 538도에서 1시간 뭐 등을 요구하는데, 특별한 온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도로 터널의 재현용 송풍기 온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 규정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원심식 송풍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이 충유형 송풍기에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충유형 송풍기는 배출 경로 안에 이 모터가 들어있어서, 모터가 들어있는데, 바로 이 규정 때문에,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를 분리하라는 규정 때문에 건물에서 이 충유형 송풍기를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이 있는데, 자, 전동기와 배풍기를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 고온의 연기에 전동기 부분이 노출되는 경우에 전동기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전동기를 회전시키는 권선의 저항이 증가하여 전류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결국 전동기에 투입되는 전류가 감소하면 회전수가 감소하고 전격 회전수에 의한 배출 풍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뭐 굉장히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아니고요. 모터가 타버릴까 봐 그런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될 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배출 풍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염도금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을 써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해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요건 이제 건축 설비의 시황서에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또 어려운 설명. 배출 풍도는 배풍기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까지 연결되는데 가다가 나무와 같이 주풍도에서 나눠지는 가시풍도를 가지게 된다. 아, 참 어렵습니다. 이거 싹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출풍도, 그러니까 덕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전문적인
규정들을 이를테면 스마크나의 규정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배출 댐퍼의 성능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배출 댐퍼의 성능은 이제 국내는 이게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방화 댐퍼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이 누설량이 상당히 허술을 하게 돼 있어서 국내에는 사실 이 댐퍼 성능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암카 스탠다드하고 UL555S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사실 똑같습니다. 뭘까요? 예, 4인치 워터 게이지. 예, 그러니까 이게 1.0 1kPa입니다. 이게 요거죠. 4인치 워터 게이지 1.1kPa. 이게 8, 20, 80. 8, 20, 80 똑같죠? 똑같죠? 8인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인치에도 11, 28, 112, 11, 28, 112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똑같은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 배출 풍도의 재질 및 내식성, 내열성에 대한 설명인데 해설인데 여기 보면 아연 도움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라고 완전히 명료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해설은 그냥 잔소리가 될 뿐인데요. 여기에 유독가스나 유해물질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불연제로 제작한다. 예, 아연도움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면 당연히 그렇죠. 아연도움 강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읽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전문적인 설명을 통째로 인용을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서적에서 일부만 간추려서 해놨는데 읽어봐야 도움은 안 되고 헷갈리기만 하고 엄청나게 양은 많고 통째로 다 빼버리면 좋겠습니다. 풍도의 단열 처리. 소방에서는 난연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불연제 써야죠. 불연제. 왜냐하면 이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는요. 화재 시를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운전대죠. 평상시. 그래서 이게 불에 탈 이유가 없어요. 불에 탈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 소방은 화재 한가운데서 이게 작동을 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불연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보온재 두께 일반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화재하고는 관계없고 여기 보면 조건이 내부 온도 12 내지 40도, 외부 온도 5 내지 33도. 이래서 화재 비상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기준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설비 표준 시방서에 이게 있습니다. 재현, 풍도, 보온재 및 보온 두께. 이건 요런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25mm 이상의 두께로 하라. 그리고 이 보온재는 유리면 보온판 또는 미네랄 울 보온판, 미네랄 울 펠트에서 전부 불연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단열재. 역시 뭐 보온재나 단열재나 그 말이죠. 예. 요 강판 두께, 요건 이미 인용이 한번 됐었는데 또 나왔군요. 자, 급기의 경우는 신선한 외부 공기를 주입함으로 단열 기준은 없다. 그렇죠. 그런데 급기에도 급기 배기를 구분하지 말고 방화대포를 써라 하는 말하고는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되죠. 다음에 연기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배출 풍도가 가열되고 이로 인하여 풍도 주위에 가연물로 열이 전달되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 풍도를 단열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연제로 시공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불연제를 쓰도록 하십시다. 자, 풍도의 형태, 덕트 단면의 형태를 말하는 건데 단면에 대해 가로 대 세로의 비를 아스펙트 레이시오로 한다. 형상비라고 하는데 이는 1대 1.5 내지 1대 2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랬습니다. 최대 1대 4 이하로 할 것.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가 1대 4가 넘는 납작한 걸 지나치게 납작한 건 만들지 말자는 얘기인데요.
1대 1.5 이상이 바람직하다 해놨으니 그럼 1대 1은 안 좋으냐? 사실 제일 좋은 것은 1대 1이거든요. 원형이 제일 좋고 사각은 1대 1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뭐 1.5, 2.5 되지만 여긴 1.5를 넘어서 1.5 내지 2 정도가 바람직하다 해놔서 좀 문제적인 해설입니다. 자, 여기 풍도의 단면은 가능하면 정사각형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됐군요. 1.5 내지 2가 아니고요. 1대1. 1대1.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20m, 초속 20m 이하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왜 20이냐? 자, 여기 보면 유입풍도 내의 급기 풍속을 초속 20m의 고속으로 외부 공기를 주입하는 것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열기류에 의해 화재실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므로 고속으로 공기를 주입하라는 의미. 화재시 압력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고속으로 강제 급기하라는 의미.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곤란한 얘기죠. 이게 설비 기준이에요. 설비 기준에 송풍기 토출축은 20m를 한계로 하고 송풍기 흡입축은 15m를 한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풍도는 대개 송풍기의 토출축이죠. 그래서 20m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상전원입니다. 비상전원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 뚜렷하게 개념 정립을 못하신 분이 많은데요. 이 정확한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즉 한전에서 들어오는 거 얘기입니다. 건물 안에, 단지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한전에서 정전이 될 경우에 외부 전원의 공급이 없이 자체 소방 대상물에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내부 화재로 인해서 건물 안에서 또는 단지 안에서 무슨 뭐 이제 단락이 일어나서 이제 브레이크가 떨어져서 뭐 전기 공급이 안 된다,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고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력이 떨어졌을 경우, 그렇게 정전됐을 경우 그 얘기입니다. 소방시설용 비상발전기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엔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일단 디젤 엔진이 힘이 더 세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화재 우려 때문입니다. 휘발유는 화재 우려가 아주 많죠. 그래서 이 집 안에 휘발유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유를 쓰고 있죠. 이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집 안에, 그러니까 집이라기보단 차고 안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밀봉이 잘 돼 있고 또 양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보통 차에 가득 채워봐야 보통 웬만한 SUV 해도 70리터를 별로 넘어가지 않죠. 양이 아주 적어요. 근데 발전기에는 양이 많이 필요하죠. 게다가 중간에 데이탱크가 연결되고 하다 보면 이 외기에 노출이 됩니다. 아주 단단히 잠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더운 날 휘발유 노출시켜 놓으면요, 이게 다 기화해 가지고 밑에 쫙 깔려 있다가 까딱 잘못하면 이게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 경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경유는 불 안 나죠. 자, 전기 저장 방식, 즉 배터리식이죠. 배터리식. 비상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할 때, 이때 전기 저장 방식으로는 리튬 이온 전지, 나트륨 황전지, 레독스 흐름 전지, 압축 공기 저장 시스템 등 뭐 어려운 용어, 전문적인 용어, 우리 소방 현업에서 도무지 접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기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부하의 종류에 따라 사용 시간이 다음 표와 같다 했습니다. 여기는 납축전지와 알카리 축전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말한 요런 용어들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네, 이래서 설명이 좀 꼬였습니다.
다음 수동 기동 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 기능. 이건 지금 전혀 상관없는 것이 이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분히 그 비상전원 장치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뭐야 하고 대단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거 전혀 쓸데없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현 설비의 시험 준비사항, 이것도 역시 이 자리가 아닙니다. 잘못 들어왔습니다. 역시 다시 여기서 이제 비상전원이 다시 나오는군요. 편집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편집이.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이로써 거실 재현 설비에 대한 해설서는 대충 다시 해설을 했는데요. 아직 정확히 세세하게 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얼마 안 있어 이것이 개정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2번에 걸쳐서 부속실 재현 설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